자, 먼저 문턱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모집 네, 인원이 좀 맞습니다. 축소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고려대가 논술을 포기하면서 네. 아니, 포기라는 게 폐지죠. 이슈가 됐죠, 굉장히. 네, 그래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이 많이 좁아진 건데 네네. 돌파구가 없는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정부 교육공학에서 보면 논술 전형을 특기자 전형하고 같이 더불어서 네네. 폐지하겠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쉽지만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이거 논술 폐지 적용 대상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아니거든요. 네네. 네, 착각하지 네. 마시고 2021학년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해당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험생 18학년도, 내년 19학년도, 그다음에 내후년 20학년도까지는 이제 논술이 유지되어야 되고 유지된다라는 이제 기조에서 우리가 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에도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공교육을 대표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네. 이 공교육이 타겟이 됐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선행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논술 전형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상당히 부가적인 이익을 많이 주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또 논술 전형 실시하면요. 매년 또 전에는 사교육 영향 평가였는데 요즘은 선행 학습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또 보고해서 그런 걸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이 논술 전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계속 불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계속 자처해야 되는 이런 역경 상황이지만 극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원이 준 건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지금 1,741명이 감소해서 전체 수시 인원에 네. 수시 인원으로 따지면 5.1%고요. 전체 모집 인원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유 수준이 됐죠. 3.7%. 네. 그래서 올해 네. 총 13,120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고려대 폐지 큰 이슈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하대 같은 경우도 논술을 상당히 많은 학생을 선발했는데 한 830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뭐 562명으로 축소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고려대가 폐지했지만 덕성여대라든지 네. 뭐 이런 대학들이 또 추가된 대학들도 있어서 네. 우리 학생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뭐 논술에 대한 핍박이다 뭐 이런 말을 쓰시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학이 논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전형이 대학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네. 있었기 때문일 텐데 단순한 전형료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네. 정말 다른 전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대학이 진작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수능에서 답을 찾아내는 형태의 공부를 하던 친구들에게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게 괜찮은 도구였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실제 긴장감 갖고 학생들이 준비할 텐데 호정 선생님 상위권 대학에서도 논술 전형 선발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한 건 또 사실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점차 이제 줄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기저율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까 유시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 모집 인원 중에 논술 선발 인원을 보면 사실 3.7%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이 저 하위권 학생까지 전부 다 놓고 준비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그 몇 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집합이 모집 인원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상위권 대학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저율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위 11개 대학을 전체 집합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논술이 몇 %냐? 그러면 3.7%에서 15%로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빼고 만약에 그 상위권 대학에서 9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있는 그 대학을 전체 집합으로 한다면 20%까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했지만 네. 사실은 고려대가 2,600명이 넘는 그 인원들, 즉 다시 말해서 고교 추천 1, 2 일반 전형 네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면접. 심층 면접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심층 면접이 결국에는 논술 문제와 거의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는 글로 써내야 되고 또 하나는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그렇게 고려대가 심층 면접으로 돌린 것을 논술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네. 보면 이제 11개 대학에서 서울대 심층 면접과 고려대 심층 면접까지 집어넣는다면 네. 사실 30%에서 거의 40%에 이르는 네. 이런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한테는 이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논술 전형에다가 심층 면접까지 포함시켜서 네. 그 전형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울산대, 중앙대, 한양대는 지난해 비해서 선발을 늘렸고요. 네, 아까 이제 그렇죠. 덕성여자대학교 말했는데 네네. 올해 또 신설에 들어온 대학교가 한국산업기술대죠. 네, 그렇죠. 거기 네네. 저기 있죠, 병천. 천안 밑에 병천. 네네네. 병천순대 유명한. 아니 학생들이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설명하다 어디쯤? 보면 순대 어디쯤 이렇게 이쯤 얘기하는데 되겠는데? 취업률이 높아요. 네네. 네, 여기 취업률이 높아서. 그렇죠. 네. 네, 시험률이 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허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그 학생들이 논술 3.7%밖에 안 돼요라는 것은 전국 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인 거고 그리고 주요 31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논술을 많이 뽑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준비하면서 이제 논술 준비하는 어떤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재수생들도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지역을 나눌 건 아니지만 서울과 지방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 조사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4년제 대학에 수시 모집에 한 51만 4천 명 정도가 원서를 썼는데 서울 경기권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전형이 무엇이냐 설문했는데 첫 번째가 논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이었고요. 네. 서울 경기권의 세 번째 지원이 적성고사였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부 교과형은 서울 네네. 경기권 학생들한테는 뭐 별로 네. 이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인문계, 자연계, 논술대가 우리 두 분을 모셨으니까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고 좀 겪으신 어떤 경험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도전하고 또 어떤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윤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학위 선생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현재 대학이 실시하는 입시 전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네. 결과 중심의 입시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입시 전형이 있는데 교육의 방향하고 관점의 그 올바른 교육의 관점의 방향 그에서 봤을 때는 과정 중심의 전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교육이 더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과정 중심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결과 중심인데 결과 전형 중심 중에서 어떤 결과를 측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중심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 결과 중에서도 교육 과정에서 정해진 이 교육의 과정을 이해하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해와 암기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면 이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사고력 중심. 의 전형이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교과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이걸 좀 응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이게 부족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 지원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학교 교과 점수는 별로 높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뭔가 남다른 생각을 할 줄 알고 뭐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할 줄 아는 이런 사고력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인문계 측 입장이 그렇고 네네. 자연계는 또 사실 논술이 수능하고 거의 직결돼 있다고 보는데. 네, 많이 네. 그 공통점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방금 윤신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려면 과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겠죠. 그 시험에 딱 맞는 그 시험의 평가 목표, 평가 목적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네.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출 문제들을 뭐 많이 푼다든가 EBS 교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암암리에 이미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논술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가 매뉴얼을 잘 모른다는. 네, 그렇죠. 윤신혁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한 부분을 잘 측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더 이제 이걸 약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수능은
답만 맞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네. 이걸 뭐 제대로 풀었든 아니면 이 개념으로 풀었든 저 개념으로 풀었든 아니면 뭐 발로 찍었든 머리로 찍었든 하여튼 일단 네. 답이 맞으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왜 상위권 대학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 무릅쓰고서라도 계속해서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답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수리 논술을 본다면 이 학생이 얼마만큼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학생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입이 아닙니다. 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그동안 2008년도에서부터 그때 이제 그 확대 개편됐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문제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갖춘 거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갖춰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 모의 논술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실제로 기출 문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이거를 그런 개념의 이해의 정도와 그다음에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것을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시문과 논제와의 관계, 네, 네. 그다음에 논제와 논제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답뿐만이 아니라, 즉 답뿐만이 아니라 개념의 이해 정도, 그다음에 개념의 그 적용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자, 내가 과연 논술이라는 시험에 맞는 학생인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 내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그냥 이런 것들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왜? 모르겠어. 일단 하여튼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버텼던 학생이라면 금방 그것을 전환시켜서 네. 논술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특히 지금 현재 이미 고등학교 네네.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면. 네. 하지만 그동안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왜 이 개념을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는 수능 점수는 안 좋을 수도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100분 안에 이 문제를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뭐 속도가 느려서 아니면 뭐 또 좀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수능에서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논술에는 최적화된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자연계는 있다는 굉장히 거죠. 많더라고요. 그런 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네.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네네. 논술 능력과 수능의 상관관계, 뭐 굳이 얘기하자면요. 근데 인문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국어를 잘하면 논술을 네네. 잘하느냐 뭐 이런 논제가 나올 수 있고 네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자들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리 논술의 대상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진짜로 대치동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수학 모의고사 1등급이 안 나오면 수리 논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3학년 입장에서는 한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논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선택해야 되고 그냥 이제 마지막 어떤 삶의 수단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생사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1학년, 2학년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기이 기울이셔서 접근해봐야 될 방식이 아닌가. 동시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단시간에 논술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민문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은 네.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과 성취도 최상위권 학생 반드시 논술 합격한다. 이거 공식 성립되지 않거든요. 네. 최상위권인데 논술 다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요. 맞아요. 최상위권이 아닌데 최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쉽게 가는 학생도 있거든요. 네네. 네. 제가 이거 한 가지는 꼭 좀 덧붙였으면 오케이. 좀 편하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솔직히 수리 논술과 그다음에 수능 수학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 분포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적어도 한 수능 수학 모의고사 점수로 적어도 한 3등급에서 한 4등급, 4등급은 사실은 거의 좀 없고요. 네. 일단은 3등급 이상 정도는 되어야 논술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수학과 그다음에 그 수리 논술 이거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1번, 29번, 30번 예. 수능 수학에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난이도 문제라고도 하는데 4점짜리. 그냥 고난이도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 즉 익숙한 문제는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워도 학생들 잘 풉니다. 문제 읽자마자 뭐 사실 읽는 것도 아니죠.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어떻게 풀면 답이 나와. 이미 다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정작 21번, 29번, 30번은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읽고 이제는 진짜로 읽고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구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내가 적용해야 되는 개념을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바로 그것이 수리논술 문제의 어려움과 똑같습니다. 수리논술 문제는 전부 다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리논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21번, 29번, 30번을 해결을 해서 우리가 1등급 만점으로 가기 위해서 수능에서 동일한 목표 지점, 동일한 부분이 형성이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공통점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야, 뭐 1등급 안 되면 논술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1등급이 안 되니까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논술 공부, 수능 공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면 우리가 논술과 수학을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게 1등급을 올려야만 논술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호정 선생님 말씀이 지금 그 단지 이제 대입 논술 시험만으로 의미가 아니고 네.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네. 논술의 사고의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을 때야 비로소 수학의 최고 득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니 국어는 어때요? 그러면 인문계 논술에서는 네네. 이제 국어가 이제 보통 인문사의 통합 논술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영어 제시문이나 네네. 또는 뭐 도표 통계가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일부는 이제 상경계열에서 수리 논술도 보긴 하는데 저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 묻죠. 논술하면 국어 비문학 독해에 네네. 도움이 되는 거냐?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되죠. 네, 네네. 그걸 조금 더 부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국어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보통 읽기 중심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논술은 단지 읽고 쓰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읽고 추리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추리와 사고력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논술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사실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의 목표가 이 진리 탐구 또는 학문의 탐구인 대학들은 여전히 사고력 중심의 학생을 뽑고자 하지만 네. 대학 교육이 직업 교육이라는 관점이면 기초 학력만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성고사를 뭐 일반 적성이 아니라 수능의 그 보통 기본 문제 형태로 보는 대학들이 기초적인 어떤 학업을 할 수 있는 기초 학력만 있으면 우리가 뽑겠어. 뭐 이런 관점인데 네. 근본적으로는 인문 논술도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인문 논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네. 봐야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 네네.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논술에서 네네. 글을 잘 쓴 학생들이 그 합격 확률이 월등히 높다. 그러니까 글 솜씨, 그러니까 어떤 글 솜씨. 추론 과정이나 네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글솜씨가 뛰어나지 않다면 아무리 네. 추론 능력이 뛰어나도 뛰어나도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지 이런 않아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글솜씨가 뛰어난 게 정도가 있겠지만 글솜씨가 보통 우리가 수사적으로 뛰어나다고 했을 때 이런 학생들이 논술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게 이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 형용사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추리 과정을 못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논술은 사실은 의사소통이 논리적으로 지장 없이 전달되면은 어떤 수사적인 기교라든지 쓰기의 능통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순간에 불필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사고를 많이 그렇죠. 쓰는 것도 별로 그렇게 네네. 좋지는 네. 않네. 그래서 이제 그 논술을 그 시험 보고 나서 대학이 항상 논술 시험과 관련된 이 채점 후에 어떤 결과나 강평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장 짧아도 괜찮아. 그다음에 뭐 의미만 통하면 돼. 그다음에 문장의 표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당연한 말인데, 뭐 논술은 꾸준히 체계적으로 네. 누가 더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그게 이제 어떤 성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이 좁아지기 전부터 논술 전형은 상당한 경쟁률을 보여준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교과나 비교과에 경쟁력 없는 학생들이 더 과반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논술 경쟁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또는 이제 뭐 논술 날짜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에 따라서도 경쟁률은 좀 현저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네.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의 논술의 난도 쉽지만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문계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국대가 있고 한양대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논술 경쟁률이 20대 1에서 30대 1 정도가 되는데 심한 데는 한
그 날짜 잘 고른 대학들은 한 4, 50대 1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 제외하면 경쟁률이 보통 반토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적으면 30%, 네. 많으면 5,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의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그만큼 논술 문제를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수능 최저가 없으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든 학생부를 반영을 해서 일정 부분 안정장치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크게 어떤 제시문의 난이도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근본적으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의 과정을 평가한다면 네네. 수능 최저가 있든 없든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인문계는? 이럴 수 있죠. 수능 이번에 이제 그 수능 최저 기준 없이 이제 시험을 보는 대학 중에 어떤 막 문제를 학생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과정을 놓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난이도는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문 논술의 난이도를 또 평가하는 입장에서 직접 네네. 고사장에 들어가서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정말 어렵다 네. 또는 쉽다. 이거를 상중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문계는. 이게 네.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건요. 최상위 문제를 받아들이면 학생들은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상위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호박이랑 사과랑 놓고 호박과 사과 무엇이 더 좋은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부터 내 생각을 쓰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술이라는 게 주어진 근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네.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결과를 추리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도대체 이 호박과 사과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걸 이끌어내는지를 자기가 설계해야 되거든요. 최상위 문제는. 근데 중 정도 되는 문제는 프로세서를 다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제시문 가나가 있으면 가나를 비교해라. 2번 문제는 가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번 문제는 선택한 것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해봐라. 그런 프로세서를 다 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정도 그렇다고요. 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학이 아주대학교인데 네. 아주대는 의학계열, 의과대학을 빼고 나머지는 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연세대 논술에 합격하고 아주대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대만 특정지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자연계는 체제가 없었을 때 실제로 논술의 난도는 좀 높아진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가 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히려 건국대가 더 쉽습니다. 경희대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기준이.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았다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논술이 답을 찾는 것만으로 이제 다 끝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평가 항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일단은 하여튼 체감 난도로만 봤을 때 어쨌든 네. 수능 최저가 있든 없든 사실 그거는 대학별 고사 말 그대로 대학별 고사지 않습니까? 각 대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없다는 큰 문제, 그러니까 이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세대하고 아주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아주대는 사실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리 논술에서 특이하게도 제시문이 2페이지입니다. 학생들 맞아요. 읽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제시문들 중에서 특히 자연계 학생들, 2페이지나 되는 이 제시문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뽑아내서 논지 1번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네. 꾸준하게 네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연세대는 붙어도 아주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대학별 고사입니다.